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IR 피칭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경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창업지원센터 이런 관련자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상하신 사업이나 창업 아이템 등을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소에는 말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내 아이디어를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공사 분들도 계시고요.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CEO 분들, 수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20년을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딱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하라 그러면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재밌는 점이 다들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IR 피칭 전략을 세우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시간은 정말 오래됩니다.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를 여러분들은 사업을 구상을 하셨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시간은 단 5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5분 안에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게 사업 구상하고 아이템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스승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걱정, 고민 엄청 많지 않냐, 사람들. 근데 그 걱정과 고민 중에 90% 이상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 그래서 이때 딱 두 가지만 너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너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두 번째, 너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력서에 내용을 넣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가받는 시간 몇 분이라고요? 단 5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력서를 채우는 데에 걸린 시간이 20년인데 이 20년을 통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 바꿔요.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5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5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준비한 구상한 창업 아이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구상한 기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IR 피칭을 위해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PR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스피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봤고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5분 안에 일어나는 나만의 스피칭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면요, 뭐 디자인 회사 아니면 항공사 아니면 광고주 분들 아니면은 또 영상 디자인 회사, 금융,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학원 강사분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이분들은 평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들이나 어머니랑 대화를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CEO 분들이나 회장님이나 임원분들 앞에서 네 사업 구상 아이템, 네가 기획한 거 한번 말해봐 이러면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땐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사람들 앞에 서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뭔가 대단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의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야, 오늘 영화 뭐 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어머니한테
예,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이러면서 말씀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도 힘들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엄마가 그냥 영화 어땠어? 물어보면 엄마 영화 봤는데 와 이번에 그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 와 내가 진짜 영화관 가가지고 2번 절대 안 보는데 이거는 진짜 한 3번 돌려본 것 같아 영화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 본 영화 감상평을 한번 앞에서 발표해봐라. 이러면 갑자기 바뀌어요. 네, 오늘 제가 영화 감상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떨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강사들, 수많은 교수님들, 수많은 앞에서 강연하는 강연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절대 책 읽듯이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단아까체를 쓰면서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앞에 한 명의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한 명의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 구상 아이디어를 그냥 편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편하게 말씀하셔야 듣는 사람도 편하게 전달력이 높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 바로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라.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엄마한테 얘기해야 된다.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본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대본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본을 준비해 와라 이러면은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해 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국어에는 2가지 체가 있어요. 어떤 체가 있냐면 문어체라는 게 있고 구어체라는 게 있어요. 문어체는 언제 쓰는 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어체라는 건 글월 문자라고 해서 글을 쓸 때 우리가 쓰는 툴을 문어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어체는 뭐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말투가 구어체죠. 그럼 우리가 대본을 준비할 때 문어체로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구어체로 준비를 하나요? 대부분은 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문어체로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어체로 타이핑한 대본을 하루 종일 외우고 있죠. 하지만 그거 외워지나요?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 아이템을 발표를 하실 때 최소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5분 이상이 걸리는 발표는 A4 용지에 정리를 하면 최소 1장 이상의 분량이 나와요. 그럼 최소 1장 이상의 A4 용지에 쓰여 있는 문어체의 책의 글을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본을 준비할 때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어체로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쓰시는 구어체로 대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키워드만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키워드만 외우고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그냥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말투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대본 준비법이고요. 우리가 문어체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글을 말로 다시 말하려다 보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구글 번역기가 필요한 거죠. 버퍼링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말투로 대본을 준비해라. 근데 그 대본도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키워드로 준비한 후에 키워드 몇 개만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은 대본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더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고민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와, 너 아이디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구상해서 준비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했는데 너무 무슨 훈화 말씀하는 것처럼 지루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호기심 유발입니다. 뭐라고요? 호기심 유발이요. 자, 여러분들, 호기심이라는 거는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새롭고 특이한 것을 혹은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호기심 유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맞습니다. 사전 정의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새롭고 특이하고 기이하고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호기심 유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도대체 이거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왜 그걸 못하는 걸까요? 새롭지도 않고 특이하지도 않고 혹은 알고 싶은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수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억해 보십시오. 애프터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애프터 법칙. 자, 애프터라는 거는 이후에 라는 영어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 본론이 있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말하지 마시고 뒤에 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론을, 내용을 앞에 말하지 말고 뒤에 말하는 겁니다. 자, 예시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볼 때 원래 같은 영화를 2번 이상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집에 오래 있으면서 영화들을 많이 돌려보게 됐는데 절대 한 영화를 2번 이상 돌려보지도 않는 제가 5번 이상을 돌려본 영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면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일으켜지는 그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말하지 않고 뒤에 말하는 방법. 이거는 영화를 소개할 때도, 맛집을 소개할 때도, 음악을 소개할 때도, 예술가를 소개를 할 때도, 내 창업 아이템을 소개를 할 때도, 내 창업 아이템이 갖고 있는 기능성, 효율성, 아니면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되게 가수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전율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한 가수의 콘서트를 갔었어요. 근데 그 콘서트를 갔는데 무조건 다음 이 사람 콘서트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갔던 콘서트의 가수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원래 맛집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 맛집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먹고 나서 너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거기가 어디였지 계속 뒤지다가 결국 찾아내가지고 이번에 갔다니까요. 거기가 무슨 레스토랑이냐면 이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말하기. 그걸 무슨 법칙이요? 애프터 법칙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임팩트를 던지실 때 이 앞에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감정은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냐? 예를 들면 제가 문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문을 쳐다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가죠? 문으로 가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은 바로 호기심이에요. 하지만 문을 제가 쳐다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문을 쪽을 쳐다보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호기심은 어떻게 되죠? 다시 사라지시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호기심의 감정을 바로 어떤 감정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관심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프터 법칙이나 호기심 유발 법칙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 구상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실 때 사람들에게 호기심 유발을 시켰어요. 이목을 집중시켰어. 성공적이야. 하지만 이게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5초 내지 10초 안에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끝장나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시계 샀어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그럼 끝이라는 거죠. 시계 뭔데? 그래 잘 샀구나. 호기심은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관심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빠르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저 시계 샀어요. 뭔데? 자, 여기서 호기심입니다. 여기까지가 호기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왜? 이 시계 너 줄까? 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 시계 줄까? 했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닌 이제 관심이에요. 눈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호기심 유발 성공했어. 그러면 관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관심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관심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경계심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관심과 반대죠. 경계심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사실은 관심으로 바꿔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한테 오셨던 공무원분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을 대처하고 고객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무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공무원분이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딱 와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책상을 꽝 치시고 막 미시고 이런 진상을 부리시는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분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혹시 폭행이나 소동을 피우시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1,000만 원 벌금에 또 5년 이하 징역이 또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젠틀하고 정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최대한 잘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지만 경계심을 같이 준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라는 말을 같이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감정을 이용하는 거냐? 경계심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의 반대죠. 아까는 뭐였죠? 관심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너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 반면에 경계심을 줄 수도 있다. 그 경계심을 주는 건 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아이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요, 3정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요? 3정보 법칙. 3정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실 때 최소 3가지의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한테 오셨던 그 제약회사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3정보 법칙을 한번 적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제약회사 분께서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행지를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동유럽 여행지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동유럽 여행지 다녔던 도시들이 전부 다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꼭 2번 가고 싶다 하는 여행지를 뽑으라면 한 군데 딱 기억이 나요. 거기는 어땠냐면요. 물가가 일단 되게 쌌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로 싸냐면 우리나라 슈퍼에서 맥주 한 캔을 사려고 하면 2~3천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맥주 한 캔을 사면은요 800원에서 1,000원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커피 아인슈페너라고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인슈페너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커피 원조 아인슈페너를 선생님이 여기서 드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라서요. 선생님 예술,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거기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인데 거긴 바깥에 오페라 하우스 그 극장 바깥에 스크린이 있어서 매일같이 그냥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되게 좋은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되게 잘하셨죠? 설명 되게 잘하셨어요.
삼정보 법칙을 적용해서도 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법칙도 적용을 하셨어요. 오스트라빈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설명하신 게 아니라 물가가 되게 싼 데가 있고요. 모차르트가 태어난 데가 있고요. 그 아인슈페너라는 커피가 먼저 이 도시에서 탄생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이런 식으로 애프터 법칙과 삼정보 법칙을 같이 접목시켜서 잘 설명을 하셨죠. 이게 바로 삼정보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만약에 소고기 이거 제가 소고기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그냥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삼정보 법칙을 접목시킨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고기가요, 한우예요, 한우. 국산이에요, 국산. 아주 좋다는 거죠. 자, 출신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소고기를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식감이 제일 좋아요. 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쇠고기가요, 이 평균적으로 다른 데 소고기보다 한 10%는 싼 것 같더라고요. 한 5천 원 더 싸게 샀어요. 이러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끌릴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른 세 가지의 정보를 같이 던져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효율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동성에 대해서, 편리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요? 최소 세 가지 다른 정보를 같이 배열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언더스탠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죠? 언더스탠드 하면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I understand you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언더스탠드일까요? 굳이 업스탠드여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언더스탠드일까요? 이 언더스탠드라는 말의 유래는요, 자, 언더와 스탠드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스탠드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I understand you,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말은 뭐냐? 내가 너의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해해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한다 했을 때 진정한 이해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더스탠드 법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설득을 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를 잘 시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설명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되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럼 미국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I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understand라는 건 위에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understand 법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단어, 모르는 용어, 모르는 개념으로 막 주저리 설명하는 게 아닌 상대방도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을 사려고 했을 때 같은 모델인데요. 이 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1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기가 카이스라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계나 노트북 이런 게 뭐가 좋은지 이렇게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같은 모델인데 100만 원이 어떻게 차이 나지? 해서 보니까 하나는 3세대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9세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또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컴퓨터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여쭤봤었죠. 혹시 3세대랑 9세대가 있는데 이 3세대, 9세대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언더스탠드 법칙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3세대는 90살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9세대는 1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트북도 잘 모르는데 한 번에 이해가 돼버렸어요. 3세대는 90살이고 9세대는 10살이구나. 그런 차이구나. 이해가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언더스탠드 법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걸로 컴퓨터 무슨 개발하면서 막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3세대가 어떻고 9세대는 어떤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원래 어떤 전공이냐면 자동차 디자인이에요.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자동차의 이쁘다는 구석과 일반 분들이 자동차를 봤을 때 이쁘다라고 하는 그 구석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페라리 되게 이쁘지 않아요? 페라리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맞아요. 그 모델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어디가 이쁜 것 같으세요? 저한테 질문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페라리 이번에 보이니까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게 그동안 나왔던 디자인보다 좀 독특한 것 같고요. 디자인이 되게 세련됐네요. 그 다음에 인테이크 쪽을 보니까 인테이크 쪽이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렇게 디자인을 한 적이 없는데 페라리에서. 이번 모델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그 모델이 되게 이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유식하고 무식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하고 사업 구상을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여러분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아래에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언더스탠드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유 야 손자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도대체 왜 좋은 거냐? 이런데 할머니한테 스마트폰은요 이번에 제가 쓰고 있는 게 아이폰 XS라는 제품인데요. 그거는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그냥 할머니가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좋죠? 이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가! 이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상대방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분들인지에 무관하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언더스탠드 법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예시를 써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시요. 뭐와 뭐를 쓰자고요? 비유와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설명을 하실 때, 개념을 설명하실 때 뒤에 이런 단어를 붙이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고 전 문과였기 때문에 동생과는 완전히 지식적인 게 다르죠. 근데 동생이 어떤 한 개념을 두고 설명을 할 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글리세린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제제가 나오면은 이게 되게 효과적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설명하실 때 그때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설명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설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생을 설문해 보니까 뭐라고 설문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설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조용히 해였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대로 대학교를 가게 되죠. 근데 대학교를 가면요, 조별과제라는 거래요. 조별과제를 하면 조별 발표를 하게 되죠. 뭐 6명에서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한 조에 편성이 되죠. 그때 조별 발표를 하면은 몇 명이 말하나요? 한 명이 말을 하죠. 그럼 어떤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애가 하죠.
그럼 나머지 5명은요? 또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말할 기회가 많나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말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어요. 언제냐? 바로 면접 볼 때예요. 면접 볼 때 말을 제일 많이 한 후에 면접 보고 회사 들어가면 다시 조용히 해야 돼요. 다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말하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신 분들, 베테랑 분들도 누군가의 앞에서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봐 이러면 우리는 머리가 하얘지고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우리 뭔가 말이 버벅거리고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생각을 해라. 자, 근데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니까 우린 뭘 잘해야 된다? 호기심 유발을 잘해야 된다. 수많은 기술로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오늘 배운 법칙은 뭐다? 애프터 법칙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말하지 않고 뒤에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호기심 유발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호기심이란 감정을 어디로 이어져야 되죠? 맞아요. 관심으로 이어야 되죠. 혹은 경계심으로 이을 수가 있다. 그럼 관심으로 잇는 방법은 뭐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혹은 경계심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 시 당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빠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본론을 전달할 때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가지의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 3가지의 각기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정보도 줄 수 있고요. 예시도 정말 잘 들고요. 했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언더스탠드 법칙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머리가 하얘지고 버벅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초중고가 의무교육인데 말을 안 해봤죠? 대학교에서도 말을 안 해봤죠? 회사에 들어왔어도 말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스피치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PR하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성장시키고 향상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구상했던 그 아이디어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5분 안에 훨씬 더 뛰어난 아이디어처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몇 가지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마음의 알갱이라는 게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란 단어는 마음의 알갱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즉,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잘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내 마음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피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교육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람이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시요. 논리적인 사람이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경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대전 창업 꿀팁만 골라 모은 똑똑한 사이트가 있으니 바로 대전 창업 온라인.
창업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셨죠?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전에서 잘 나가는 선배 기업들과 믿을 만한 투자자분들이 모두 대전 창업 온라인에 모였습니다. 사실 선배 기업이나 투자자문을 찾아다니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이제 대전 창업 온라인에서 1대1 대화 시스템으로 선배 기업 및 투자자분들과 쉽고 빠르게 소통해 보세요. 또한 양질의 창업 정보를 찾느라 많은 시간이 걸리셨나요? 대전 창업 온라인에서는 똑똑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대전에서 생겨나는 창업 정보들만 골라보고 싶지 않나요? 매주 월요일 대전 창업 온라인에서는 대전의 창업 정보들만 쏙쏙 뽑아 만든 뉴스레터형 주간 이슈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창업에 대해 글을 쓰거나 좋은 정보를 구독하고 싶나요? 대전 창업 온라인 창업 토크 게시판에서는 쉽게 글을 작성하고 구독하며 대전 지역 창업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전 창업 온라인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해 보세요.